자, 그래서 우리 예산 과정 쭉 되어 있습니다. 135, 120일 전. 135, 120일 전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3월 31일 날 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부처별 지출 한도를 첨부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총액 배분한다는 거고. 그래서 5월 31일까지 잘 편성하면 예산 사정에서 거시도 미시도 아닌 중범위 수준, 프로그램 분부프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예산을 사정한 다음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간본시 예종본, 여기서 핵심은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사이에 역할 구분이 불명하죠. 대개 청약되고 삭감되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을 종합심사에서 변경하려면 정액 또는 변경하려면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사전심사제나 총액심사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예산 집행은 우리가 통제와 신축입니다. 여기서 재무관과 지출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주시고 최근에는 신축이 강조되기 때문에 신축을 위한 제도를 보시면 되겠고 결산은 2월 말 4일, 5일, 5상 감사원에 가서 결산검사, 회계검사, 이 감사, 결산검사를 하고 넘어갈 때 이 결산서 이름이 내용물이 요결 재성이라는 4가지 특히 국가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라서 작성한다는 것이고 국회 넘어가면 본회 종본이다. 됐습니다. 본회의 의결이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는 29조의 국가재정법 29조의 사망에 따라서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려보낼 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지출 한도를 첨부하는 것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총액을 배분하면 자율적으로 편성하니까 거시적인 예산 총액 관심 있고 유사 소유권을 부여하죠. 과거 뻥튀기식 요구와 대패식 삭감, 방만원 사용, 차례 삼각형, 무분별한 조세 감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산기구의 역할이 달라지고요. 지출 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기금을 합쳐서 지출 한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이만큼 설정해 주니까 요건 일반회계, 요건 특별회계, 요건 기금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칸막이식 재정 운영을 탈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재원은 회계기관 간 전출입을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단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부적인 단점은 그죠? 여기 내부적인 단점은 총액 배분 자율 편성 과정 우리 총액을 설정할 때 정확한 예측, 낙관적 추정을 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겼을 때 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과다 지출에 대한 보정 원리가 필요하고요. 외부적 측면에서는 심의는 총액심사제나 사전심사제로 바뀌어야 되고 집행은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결산은 합법성, 합규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감사 또는 결과 컨설팅 감사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죠. MTF 아직 미기출이죠. 미더텀 익스펜디처 프레임워크입니다. 국가재정법 7조 효율화, 건전화, 5회계년도 국회 제출. 과거의 중기재정계획안 내부의 참조,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죠. 이제는 국회에 제출해서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는 거죠. 종류는 계유목, 롤링, 고정, 유연, 고정, 목적은 건전화, 부채 감소, 감세, 고용, 목적이 있습니다. 목, 전, 분, 규, 의제까지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 등으로 있다.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예산은 첨부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총액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갔는데 부처별 지출 한도를
지금 현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반할 수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도 거시적 예산 심의가 정착될 필요가 있죠. 낙관적 추정은 사전적인 문제고 실제로 집행 과정에 코로나가 터지거나 태풍이 홍수가 와서 맞지 않을 수도 있죠. 플랜 B, 우발 계획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국회도 총액심사제 예결위 상임화돼야 되고 정확한 예측, 낙관적 추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기반의 예측이 필요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우발 계획 완충 지원을 마련해야 되고 과다 지출에 대한 보정 원리를 철저하게 준수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세입 세출 예측, 예산과 기획을 계리는 예산 결정이론으로 넘어가시고 자, 예산 심의입니다. 절차를 외우고 특징, 문제점, 방향, 간본시, 예종본, 간본시, 예종본 됐죠. 특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그 역할 구분의 모호성, 예비심사가 지금 한도액을 설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대개 정액되죠. 그래서 예비심사는 주로 삭감하는데 이상하게 정액한 거는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지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것을 정액 또는 변경하려고 할 때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 안 할 때는 준예산 제도를 운영한다는 거 됐습니다. 특징, 우리는 비법률, 의결주의이기 때문에 부수법률 지정이 필요하고 삭감은 자유롭지만 정액이나 세비목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이내 삭감되고 예정처 등을 통해서 예산 심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하에서는 내각 책임자보다는 훨씬 더 예산 심의가 깐깐하다. 불성립 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방향은 사전심사제, 총액심사제. 이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해서 재정 결의안, 법률로 만들어버리면 재정 책임법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과정적 측면에서는 좀 더 공개적이고 심의기간을 좀 더 늘리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같이 심의를 시작하면 되죠. 됐습니다. 국민 참여형 예산 심의가 있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자, 예산 집행입니다. 예산 집행은 통제와 신축이에요. 통제와 신축. 자, 국민의 동의 그대로 됐죠? 국회가 승인했다는 것은 추정적으로 국민이 승인했던 것과 같기 때문에 국민이 승인한 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재정 통제가 필요합니다. 낭비, 부정, 방지. 자, 배정, 재배정, 내부 통제, 정원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무관. 우리가 이제 재무관은 지출 원인 행위. 행정법에서 배웠죠. 공법상 계약과 같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관직이고 지출관은 지급 명령을 합니다. 양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최근에 철저한 사업의 통제를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500억 앤더 300억 500억 이상의 사업 중에서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 사업은 경제성, 이게 BC 분석이죠.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HP 분석 네 가지. 예타의 네 가지. 경제성, 정책성, 균형 발전, AHP를 한다는 거죠. 2014년에는 예타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면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KDI에서 하는 것을 기재부가 수행함으로써 우리 조금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입법고시에 바로 출제됐죠. 기재부가 수행하면서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지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이쪽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신축성은 새로운 사건에 대비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용한 입법 과목, 전용한 행정 과목, 이체는 책임 소재의 이관이죠. 예비비는 예산 외 초과 지출, 일반 회계의 1%, 예산 총액의 1%가 아니라 일반 회계의 1%. 됐습니다. 2월은 회계연도를 넘기는 거죠. 계속비는 됐습니다. 미리 의결을 받아서 됐습니다. 5년, 계속비는 통상 5년이죠. 추가 경정 예산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죠. 한번 4-5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거고요. 요쪽은 여기보다는 최근은 우리가 탑다운 제도 하에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하에서 바람직한 예산 집행은 뭡니까?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니까 보다 자율적인 집행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총액 인건비 제도와 같이 여기 있죠. 4급 이하 몇 프로? 5%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의도적 절감 노력에 대해서 자체 전용을 허용해 준다는 거죠. 좀 더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지출, 통제, 예산, 총괄 경상비, 운영 예산. 요 이름은 다 다른데요. 세 가지 목적은 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같이 총액만 설정하고 세부 내역은 사업부처에게 재량,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효율 배당 아시죠? 개인 쉐어링입니다. 개인 쉐어링. 이득 공유제라고 그랬죠? 이득 공유제. 비용 전략 인센티브. 비용 전략 인센티브.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성과금 제도라든지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더 맞는 거죠. 시장 기법의 활용입니다. 선진국에서 있었던 우리 집행에서 재량, 신축성,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결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넘어갔죠. 드디어 이제 운명의 결산을 만나게 되네요. 결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많습니다. 일단은 결산은 확정적 개수 또는 확정적 숫자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예산은 예상적 숫자죠. 1회계년도 국가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상적 또는 예정적 예정적 숫자가 예산이라면 결산은 확정적 숫자로 표현한 행위고 이제 결산의 승인을 받으면 이제 집행 책임 해제되고요. 정보 산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산출이니까 성과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등 그렇죠. 여기 이제 법적 책임이나 성과는 관리적 책임이죠. 등 다양한 결산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나 중요하죠. 정치적 성격만 있습니다. 미흡한 지출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성격, 무효 취소한다는 것은 법적인 성격을 바꾸는 거니까 법적인 성격은 없고 무슨 성격만 있다? 정치적 성격만 있다. 법적인 성격은 없고 정치적 성격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산 절차, 행정부 과정하고 국회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월 말, 이때만 2월 말이죠. 4일, 5일, 5.3 됐습니다. 감사원이 등장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본회 종본, 본회 종본이죠. 됐고요. 그래서 행정부 과정하고 국회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부 과정은 여기까지 2월 말만 기억하시죠.
2월 말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결산 보고서를 보내면 4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에게 결산 검사 송부서를 합니다. 그럼 결산 검사를 하죠. 결산 검사는 제3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A와 B가 서로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가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당사자인 A와 B를 제외한 모두 누가? 제3자죠. 제3자가 해야지 저 거래가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거래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 특히나 이 제3자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위해서는 직무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직무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상 독립이 요구됩니다. 직무상 독립이 요구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이에요. 왜 직무상 독립이다? 법적으로 유효한 결산검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제3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는 중립적, 공정성, 전문성 있는 이 단어는 필요 없고요. 누가 해야 돼? 일단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5월 20일까지 우리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주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제 제출하는 이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국가재무제표, 성과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4개. 그래서 결산 개요, 요결재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에 가면 본회 종본이죠. 본회 의결하는데 다음 연도 정기의 개회 전까지 결산 승인을 완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기결산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을 정확하게 외우려면 2월 말 4일 5일 5.3이니까 이 순서대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결산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넘어가는 서류의 내용이 중요할 거고 세금을 계산했더니 남는 금액 세계 잉여금에 관해서 얘기해야 되고 국회가 결산을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 가지의 논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죠. 왜냐하면 2월 말 4월 10일에서 5월 20일까지 누가?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하니까 감사원의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결산서 세계잉여금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도 써야 되겠다, 그죠? 결산서하고 세계잉여금 같이 넘겨보시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산검사 제3자의 비판적 검증이죠. 총액배분자율 편성 제도 하에서는 성과 또는 컨설팅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평가연구원 같은 우리 부패감찰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보다는 성과감사를 위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감사원은 결산검사와
결산검사와 부패감찰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20화국 때 계산을 하는 심계원과 공무원들 비리감찰하는 직무감찰위원회라는 두 가지 조직을 합쳐서 감사원으로 만들었죠. 결산검사는 헌법상 기능입니다. 결산검사는 헌법상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결산검사도 감사원이 하지만 부패감찰은 법률상 기능,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직부패가 높기 때문에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해서 성과감사를 가려면 이쪽 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이쪽 기능보다는 여전히 부패감찰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능을 더 수행하면 상대적으로 결산검사나 성과감사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 감사, 현대적 감사 됐습니다. 주로 합법성 위주라면 이제 효과성, 관리 전반, 직무감찰과 통합, 확대, 전산감사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과감사, 컨설팅 하는 감사가 필요하죠. 성과감사, 컨설팅 감사. 성과감사는 합법성 감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합법성 감사는 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3이죠.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됐죠? 법을 충실하게 이행했느냐에 관한 합법성 감사와 비용 편익 또는 비용 전략, 정책 목표를 달성했느냐까지 보는 것을 성과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계잉여금, 결산상의 잉여금이죠. 수입에서 지출, 예를 들면 세입에서 세출을 뺐더니 남는 돈이죠. 이거는 세입을 많이 거뒀든지 지출을 줄였든지 정확하게는 정확한 세입 세출 예측의 실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 그죠? 사고 우열 같은 것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죠.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 잊혀진 재정 사각지대죠.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공채추,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추경. 이건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써야 될 순서니까 한 번에 다 쓰지 않고요. 100분의 30 이상을 여기 쓰고 남는 돈에 또 100분의 30을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공채추, 지공채추, 지공채추. 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추인감 좋다 할 때 잉을 받죠. 재정 건전성. 옛날에는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공적 자금 상환이나 국채를 갚는데 우선 옛날에는 이제 추경에 많이 사용했거든요. 국채를 갚는데 먼저 사용하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 국가재정법 제5장 기억나시죠? 넘어가시죠. 이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는 현금의 이동.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 납입 고지. 현금 수취. 갑에게 10만 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발생주의는 갑에게
10만 원 세금 내라고 납입 고지한 순간 세금 10만 원이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고, 갑이 납기 내에 낼 수도 있지만 1년 뒤에 낼 수 있고요. 안 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왔을 때 세금이 들어온 걸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지급금, 미수수익은 인식이 안 되죠. 감가상각도 인식이 안 됩니다. 감가상각은 이번에 1억짜리 물건이 1년을 쓰면 닳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있죠. 이 감가상각을 10%만 하면 1년 뒤에는 9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10% 했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지 실제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됩니다. 이자인데요. 만약에 12월 10일 날 120만 원 이자를 냈을 때 12월 달에 120만 원을 지출을 했으니까 유독 12월 달에 실제로 현금이 지출됐으니까 이때 인식하면 12월 달만 뭔가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12월 달에 120만 원 이자는 사실 한 달별 1, 2, 3 달별로 10만 원씩 이렇게 그죠? 지급한 걸로 인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그냥 1년 이자가 120만 원인데 매달 내기 귀찮아서 그냥 한 달에 어떤 달에 한 번에 냈다는 거죠. 이렇게 기간별 인식. 근데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기간별로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발생주의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채권에 문제가 오면 상당히 그죠? A 기업 채권, B 기업 채권, 뭐 1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금주의 하에서는 이 기업들이 우리한테 우리의 채권에 갚을지 안 갚을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언젠가는 갚게 되면 내 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발생주의는 미지급금, 미수수익을 우리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1억으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A기업이 부도가 날 거라는 소문이 엄청 많아서 신용등급이 엄청 낮아서 1억을 0.1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0.5는 될 거야. 50% 정도의 확률로 받을 수 있어. 이러면 5천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미수 수익이라 하더라도 회계를 보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채권을 평가하기 때문에 회계의 주관성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점이 됩니다. 이게 주관적인 회계입니다. 그래서 가공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조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대변과 차변을 나누지 않는 일면만 기억하는 것이고, 복식부기는 대변과 차변을 나눠서 대변과 차변을 나눠서 거래의 이중성에 기초해서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서 거래를 이중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검증 기능이 가능하죠. 손익 비용이나 손익 계산이 잘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랬는데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회계법 하에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국가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재무제표는 다시 상운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결, 재성, 상운변. 특히 이쪽 국가재무제표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무제표, 발생주의 기준, 자산, 부채 등을 정리한 결과로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합니다.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은 내부 거래를 제거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중앙관서가 54개입니다. 자, 재정 상태표가 있습니다. 현재 자산, 부채 빼면 순자산이죠.
자산, 부채에서 빼면 순자산. 기업의 대차대조표하고 비슷합니다. 자산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 무형자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도 유동성에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인데 기업에서는 자본이라고 그러죠. 유동성 배열법 됐습니다. 계정식이 아니라 리포트식으로 대변과 차변을 나눈 게 아니라 쭉 기록하는 리포트 방식입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대변, 차변 이렇게 아니라 1. 자산 1. 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이렇게 리포트, 보고서 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자산 부채는 상계하면 안 되겠죠. 재정운영표는 회계년도 동안 재정운영의 결과를 말합니다. 기업에서 손익계산서죠. 여기는 비용과 수익을 기록하는 비용 수익. 위에는 자산 부채. 보통은 자산 부채는 지금 얼마이냐, 지금 얼마이냐 그래서 절량지표죠. 하루 동안, 1년 동안, 한 달 동안 얼마 벌었느냐는 유량지표죠. 옛날에는 회계년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의 재정운영은 플로우 위주였는데 이제는 플로우 플러스 스탁지표까지 같이 본다는 거죠. 순자산 변동표 됐습니다. 그냥 순자산 변동 여부를 보여주는 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7년 국가재무제표는 아닌데 넘어가시고 자 예산 제도입니다. 품성이 개 같은 관리는 영성이 참 안 좋더라.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지향이죠. 그 지출 품목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회계 재정 통제나 회계 책임. 그러나 성과나 계획 지향성이 떨어지죠. 관리라든지 사용되는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과,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이죠. 관리 지향입니다. 사업 목적을 보여주죠. 신축성 유지, 회계 책임이 좀 안 좋고요. 계획이라든지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획 예산, 장기적 계획과 예산을 연계한 거죠. 존슨 대통령에서 실시됐는데 목표 관리는 닉슨 대통령이 MBO를 없애버렸죠. 카터 대통령이 78년도, 79년도에 연기존 예산이 도입됐습니다. 계획 예산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 간 장벽 제거지만 과도한 직권화와 한산 작업, 프로그램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의 구조와 그 당시 예산 과목 구조의 잘 안 맞아서 환산 작업이 곤란했다 그랬죠. 자, 목표 관리 예산제도입니다. 목표 관리 예산제도 됐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보통 이제 참여 MBO죠, MBO. 부하의 참여 격나종 협의 기초에서 SAART 무슨 목표? 스마트한 목표. 스마트한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sult Oriented, Time Bounds 계량적, 가측적, 단기적, 유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관리하는 거죠. 아무래도 단기적이고 폐쇄체제적인 시각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영기준 예산, 카터 대통령, 모든 사업을 0이 될 수 있다는 제로 베이스, 이른바 감축 지향이죠. 특히나 1, 2차 석유 파동에 따라서 자원난 시대가 도래하면서 강조되었고 개성기관들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러나 시간 노력이 과도하고 사실상 감축에 실패했다. 점정주의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일목불도 신성과주의는 성과 결과, 재인성이죠.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설계한 다음 철저한 성과 관리를
우리 흔히 아는 신관리주의 또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죠. 목표는 직권적으로, 수단은 분권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래서 자율과 책임을 조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최근에는 대리인 체제 실패, 재정 주권자, 그죠?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소극적 해석은 국회의 재정 통제죠.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입니다. 국회의 재정 통제 강화. 최근에는 적극적 해석, 시민들, 재정 주권자들이 나서는 거죠. 주참, 주청, 주소가 있었죠. 국민참여예산, 국민감사청구, 국민소송제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는 재정개혁, 특히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재정개혁이 있었고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 김대중 정부의 재정개혁하고 노무현 정부의 재정개혁, 특히 재정개혁의 4대 과제가 아주 유명하죠.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정개혁은 큰 흐름은 없습니다. 자, 총액배분 재정개혁의 4대 과제 이렇게 있죠. 이게 3+1이죠. 재정개혁의 4대 과제인데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우리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국가재정 운영개혁도 했죠. 디브레인, 지금 공식 명칭은 디브레인이죠. 범프 정발입니다. 범프 정발. 디지털 브레인은 4가지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책에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BA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BARS. 그죠? 요게 이제 그 인사행정에서 중요사건 기록법을 도표로 연결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버젯 어카운트 리인벤팅 시스템이 약자인데 하여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디지털 브레인, 디브레인, 바스 4가지 용어는 재무행정에서 같이 씁니다. 국가재정범위 재설정 2001년 기준으로 무슨 단위? 경제 단위로 바뀌었죠. 발생주의에 금융, 공공기관까지 포함되는 재정범위의 재설정 됐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분, 부, 프, 단. 프는 항 또는 세항의 묶음이죠. 예산 운영이 프로그램 단위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 관리 제도 그리고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줬으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합재정정보 시스템. 과거에는 나피스, 핌시스, 감사원, 행안, 교육부. 그렇죠. 하여튼 나피스, 핌시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기획예산처가 운영하는 거고 하나는 재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 시스템, 국고 시스템, 감사정보 시스템, 지방재정정보 시스템, 교육재정정보 시스템이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상호 연계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싹 다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지통연사, 중앙재정정보 시스템, 지원 시스템, 통계 시스템, 올랩이죠. 연계 시스템, 사업관리 시스템 이렇게 5가지의 시스템으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재정정보 시스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입니다. 중지, 통연사, 발생주의 복식부기,
국가재무제표, 계산개요, 세입세출 계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요결재성, 성과보고서 이렇게 돼 있죠.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심목, 그 다음에 최근에 메타평가가 없어지고 핵심 사업평가, 핵심 사업평가 2018년부터 메타평가는 폐지되고 2018년부터 핵심 사업평가를 직접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심목핵, 자심목핵. 자율평가가 바로 아까 단위사업, 재정성과를 위해서는 관리과제라고 얘기했죠.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프로그램, 분부할 때 프로그램별로 사전에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Y-1년도죠. 자율 집행한 다음 자율 집행한 Y년도, Y 플러스 1년도에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성과 목표 관리 제도입니다. 자심목핵, 핵심 사업평가는 기재부가 대략 한 80여 개의 핵심 사업을 설정하고 자기들이 이것을 그냥 직접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자율평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평가한다. 이게 메타평가가 재평가거든요. 메타평가, 재평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율평가가 자화자찬식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메타평가를 없애버리고 기재부가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정과제 중에서 80여 개 정도를 핵심 사업으로 설정해서 자기들이 직접 평가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신성과주의가 나와 있네요. 50년대 성과주의는 단가,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입니다. 그러니까 단위원가하고 업무 단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등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죠. 예산개혁 내에서는 훨씬 더 넓은 회계제도, 예산 편성 방식, 단위원가 산정 등 예산의 모든 분야 개혁, 그러나 조직 인사 등과 연계는 낮습니다. 단선적 과정, 투입이 성과로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과정이죠. 별도로 성과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의 신성과주의는 이러한 편성 방식이나 단가 산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산 개혁 내에서 범위는 상당히 낮지만 조직 인사하고 연계 범위, 다시 뭐라고요? 조직 인사 등 연계 범위는 상당히 넓다. 연계 범위는 상당히 넓다. 즉 결과와 성과, 거리 청소, 이쪽은 한 번에 100만 원, 10번이니까 1000만 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리 청소의 성과는 깨끗한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이것을 어떻게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며 공무원들의 인사평가에는 어떻게 반영하고 더 깨끗하게 거리 청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재정에서의 재무에서의 재량, 자율성을 부여해야 될지를 연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90년대의 성과주의죠. 50년대 성과주의는 이러한 거리 청소라는 사업이 있으면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산정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과가 달성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1000만 원을 주더라도 재량을 줘서 그럼 재량을 주려면 조직에서 어떤 권한을 줘야 되고 그러면 인사평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서 진짜 거리 청소의 본래적인 성과인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사람이 더 좋은 기법이나 방법을
어떻게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직 인사 재무의 연계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거죠. 단선적 가정이 아니라 복선적 가정. 단선적 가정이 아니라 복선적 가정. 단젓이 성과는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피터 드러커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의 한국식 버전이 재정 성과관리죠. 자심목핵, 자율평가, 심층평가, 성과 핵심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부처가 3분의 1의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기획재정부가 설정해주는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자기들이 평가합니다. 미국의 파트 제도를 모방했다는 것이고, 심층평가는 자율평가 중에서 잘했거나 연구가 필요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한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프로그램별로 성과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죠. 성과계획서를 사전에 자율적 집행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주요 프로그램이 5년간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목표 달성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성과지표를 기술한 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는 프로그램별로 5년 동안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기술한 보고서. 이 성과보고서는 우리 요결 재성할 때 그 성과보고서죠. 핵심 사업평가는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핵심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선정해서 직접 분석평가합니다.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과는 너무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후드는 성과관리 왜곡 현상, 공통현상, 측정되는 것만 하고 측정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현상, 서열화, 등수를 나눌 때는 변동성과 비변별성이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지표나 가중치를 변하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가수를 우리가 평가할 때 히트곡 숫자냐, 콘서트 횟수냐, 관객 동원이냐,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냐, 어떤 지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수의 순위가 막 바뀌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그러고, 비변별성은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죠. 특히 문제는 달성 과정에서 톱니 효과, 문턱 효과, 스트레스홀드 이펙트, 특정한 기준점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턱을 넘어서면 더 이상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톱니 효과는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거죠. 높게 설정했을 때 내년도에 또 성과는 더 높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중요하죠. 성과 기반 예산에서 성과 정보 기반, 책무성 확보에서 관리적 개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성과 기반 예산에서 정보 기반 예산, 책무성 확보에서 관리적 자율성. 그러니까 성과에 기반해서 성과급을 주고 하겠다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성과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쪽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는 책무성 확보보다는 관리의 자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성과 정보를 정확하게 산정하거나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 인사 재무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과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적 자율성 개선에
사용하겠다라고 최근 성과주 예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지프라 모더나이즈 액트, 지프라 기억나시죠? 정보업무평가법의 모더나이즈 액트를 통해서 전략목표 단위로, 이 중요합니다. 너무 전략목표,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있는데 너무 이쪽 성과지표로 성과를 측정하려고 하지 말고 전략목표 단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죠. 지표의 광역화입니다. 너무 세세하게 지표를 설정하려고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측정되는 것만 하는 현상. 변동성과 비변별성, 톱니효과와 문턱효과가 나타나니까 전략목표 단위로 지표를 광역적으로 해서 이제 인식전환이라든지 관리 개선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CCO, Chief Operate Office, 최고 운영 관리자, 성과 향상 담당관 등을 임명해서 성과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대리인 체제 실패, 민주화 확산, 재정 거버넌스, 사전, 사후, 소극, 적극. 소극은 거의 대부분 정보 공개입니다. 주참, 주청, 주소. 맞죠? 국민 참여 예산, 국민 감사 청구.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에서는 국민 감시 제도가 있죠. 감사 청구는 감사원법에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해서는 없다라고 해도 되겠죠. 국민 소송 제도는 아예 지금 없습니다. 법안은 발의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국민 참여 예산 제도는 myBudget.go.kr에서 여러 국민들이 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을 제안하면 예국단, 예산 국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논의한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어떤 사업만 가능하다? 어떤 사업? 그 사업이 전국에 기속되고 예타의 대상이 아닌 사업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가 제안했는데 그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을 관료들이 임의로 변경시켜버려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제안한 사업이 좋은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발생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금액이나 어떤 내용이 예비 타당성 대상이 돼버리면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 사업이 안 되니까 임의로 변경해서 하면 뭐 제안한 분이 왜 내가 제안한 대로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국단은 무작위 추출을 하고 대표성을 확보해서 300명을 선발하고 재정 교육을 시켜서 분과배 회의를 합니다. 3번 우선순위는 일반 국민 설문조사와 예국단 투표로 결정하고 예산서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끝이에요. 예산 심의는 똑같이 국민 참여형 예산 심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국가 채무를 줄여서 재정 불능을 최소화하는 거죠. 재정 준칙은 목표치, 구속력, 미달성 시 제재를 꼭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는 세입준칙, 지출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이 있습니다. 세입준칙, 수지준칙, 채무준칙이 있죠. 재정 건전성, 국가재정법 5장, 국보채, 추인감, 조달, 조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고에 대한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201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재정 건전화 특별법 3%, 45%. D1이 45고 관리 재정 소지가 3%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201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재정개혁의 패러다임, 투입 절차에서 성과, 결과, 재정 성과 관리가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되겠죠. 유량, 옛날에는 회계 연도라는 관점이었죠. 동안이라는 관점이었지만 이제는 저량,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순자산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디브레임. 이제 앞으로 AICBM을 포함하는 이른바 대기 행할, 증거 기반의 재정 관리가 돼야 되겠죠. 이부에 관리자 위주에서 납세 조건, 이른바 참여 예산주, 주참, 주청, 주소, 몰 성인지에서 성인지적 관점, 남성평등, 성인지 예산제도.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산론 내용이었고요. 밑에는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인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책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